신혼희망타운 실거주 의무기간인데 좁아서 8사로 갈아타고 싶어요. 네, 실거주 의무기간이면 의무 끝나고 나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치 이제 군대 간 일병이 제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의가사 제대 아니면 안 돼. 의가사 제대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끝나고 고민하면 됩니다. 끝나고 고민하면 되는 거고 84와 59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은 더 작거든요. 더 작은 막 4짜리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작은 거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짓는 신축들은 그래도 뭐 확장하고 하면은 5구 타입들은 둘이 살면 적정하고 아기 키우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애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생 정도 되면은 좀 좁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근데 뭐 4자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 이제 둘이 살아도 조금 좁기는 해요. 물론 이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못 사는 건 아니고 같은 돈으로 더 입지가 좋은 데 사는 거잖아요. 33평에 살려고 하는데 돈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더 직장에서 멀어지고 뭐 학군지에서 좀 외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가 무조건 불편한 거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작은 대신에 입지를 더 좋은데 아니면 신축인데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이게 망각의 동물이자 적응의 동물이라고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TV도 거거익선이라고 해가지고 TV가 처음에 뭐 85인치를 사면은 야 이거 85인치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IMAX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딱 일주일만 지나면 저 92인치 이런 거 샀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집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단점만 보여. 조경 좋고 뭐 이렇게 신축이고 했던 것들은 당연해지는 거고 야 이거 집이 좀 작다. 집이 더 좋은 데로 가야 돼라는 뭔가 좀 그 더 큰 거로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돈으로 큰 거 갈 거면은 입지도 좀 나빠지고 뭐 구축으로 가고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싫어. 그러니까 TV가 85인치 보다가 47인치인데 뭐 신형이야. 막 QLED래. 이런 거 안 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큰데 화질은 좀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작은 데서라도 우선 사시다가 돈 열심히 모아서 소득 늘리고 저축 잘하셔서 이동하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뭐 그냥 만족하고 좀 살지 뭐 언제까지 막 대출 갚는 인생을 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집을 안 사봤거나 미혼이거나 뭐 월세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일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내 집 사가지고 거주하면서 애도 키우고 하면은 이 집 욕심이 나요. 이 40대 한 중반쯤부터 부부가 욕심을 부린다면 뭐에 욕심을 부릴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차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행 욕심 부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집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뭐 집에 대한 집착을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살아보면 우리나라라는 게 되게 좀 뭐랄까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서 여기 사는 것보다 저기 사는 게 훨씬 좋고 25평 사는 것보다 33평 사는 게 더 좋고 딱 그 더 좋은 거는 항상 더 비싸고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딱 비싸거든요. 그게 이렇게 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갖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저거에 손에 잡힐 듯이 계속 도망가는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 집에 대한 어떤 그 포기, 뭐 일종의 포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만족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연봉의 한 10배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시키질 않아. 가슴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연봉의 10배라고? 내가 연봉이 지금 1억인데 그럼 한 9억에서 10억짜리 가라는 거야? 가보면 어김없이 마음에 안 들어요. 25평인데 10억인 거는 마음에 들어요. 동네는 마음에 들고 집도 마음에 들어. 근데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33평인데 연봉의 10배면은 집 크기는 마음에 들어. 근데 나머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집도 크고 동네도 마음에 들고 뭔가 좀 워너비 동네 느낌 좀 나면 항상 어김없이 연봉의 한 15배. 15배에서 20배 사이입니다. 그 정도 가면은 이제 딱 우리 가족이 살면 좋겠다 싶죠. 근데 그거 살라니까 항상 대출이 모자라고 항상 돈이 몇 억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거 맞춰서 살라고 해도 항상 내가 모아놓은 돈보다 조금씩 몇 천만 원씩 계속 비싸져요.
그래서 또 못 사.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대출 왕창 끌어가지고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출을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대출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못 사는 거야. 못 샀는데 돈 모으니까 또 모은 거보다 조금 더 올라요. 그래서 또 못 사.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가끔 오거든요. 뭐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갑자기 뭐 정책이 발표가 되든 뭐 금리가 오르든 금융위기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간에 하여간에 한 번은 옵니다. 한 5에서 10년 안에 한 번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들 사지 말래. 야, 그거 사면 절대 안 된대. 야, 그거 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었던 집이 15배가 아니라 연봉이 한 10배나 12배 사이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잠깐 와요. 그러면 어김없이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리고 그 말리는 그 말들이 너무 커지고 설득력이 좋아지면서 나도 내 마음을 말리게 되죠. 그리고 옆에 배우자가 이제 말리기 시작하거나 부모님이 말리기 시작하면은 또 못 사는 거죠. 그때 못 사면 또 어김없이 다시 또 15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못 사.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인간의 심리가 그만큼 뭐 약한 걸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집값 폭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집값 폭락은 한 번 이미 왔잖아요. 2022년 한 7, 8월부터 2023년 초까지 왔잖아요. 그때 한번 6개월간 쭉 빠지면서 많이 빠진 곳들은 뭐 30%도 넘게 빠진 데도 많으니까 그런 데들 중에 좋다고 하는 동네가 지금 회복되고 전고점을 뚫은 거지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한 곳들도 많고요. 전고점 회복이 아니라 그냥 한 20% 빠져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역들은 이미 폭락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살려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안 오르는데 사면 안 된다. 서울 강남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나머지는 사면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계속 내려갈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시점의 차이이지 무한정 벌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반포가 막 저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데 나머지 동네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반포가 아니라 뭐 서초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머지 구는 뭐 가만히 있다거나 뭐 거꾸로 빠진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죠. 결국에 가격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이거 너무 격차가 벌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또 따라잡고 또 너무 붙었네 하면 또 벌어지고 이러면서 자벌레라고 하나요? 애벌레들이 이렇게 접어졌다가 펴졌다 접어졌다 펴졌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격이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실거주 의무기간이면은 좁아도 그냥 살고 돈 바짝 모으셔가지고 이사 가시면 되고요.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가는 게 좋다. 추가로 올려주셨네요. 네, 55제곱 실거주 중이고요. 내 식구라 84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올해 7월이 입주 2년 차인데 3년 뒤에 5년 채우고 갈아탈 넓은 집을 올 7월에 매수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게 하는 계획 중인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과천 내에서 갈아타기는 너무 비싸서 고민입니다. 뭐 일시적 2주택을 노리고 하는 거는 뭐 나쁜 선택이거나 나쁜 타이밍은 아닐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3년 동안 내 능력을 과도하게 넘어버릴 확률이 높죠. 대부분 일시적 2주택을 비슷한 애들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좋은 집을 하나 사고 나는 이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진짜 맥시멈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내 능력을 막 훨씬 초과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거도 보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큰 돈 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나타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는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썼을 때 시장이 상승하면 그만큼 큰 돈을 버는 거고 반대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하락하면은 이제 거의 뭐 붕괴 수준으로 이제 자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파산하고 막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 투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 받고 빠져나올 거예요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최악으로 한 게 이제 뭐 신축 분양 아파텔 같은 거 뭐 이런 거 분양받은 분들 많은데 사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못 사는데 그냥 계약금만 있으면 어쨌든 레버리지 10배는 쓰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계약금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20배 쓴 거죠. 내 능력의 20배짜리 레버리지를 썼는데 올라주면 나는 큰 돈 버는 건데
안 오르면 이제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레버리지에는 큰 책임이 온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레버리지에는 항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레버리지를 조금 써도 조금 그래도 과거보다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물건을 살 수도 없는 능력인데 뭐 어떻게 잠깐 야, 이거 우리 성공 안 하면 우리 인생 망가진다 라는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살 정도는 아니다. 한강변은 누구나 갈 수 없는 성이 되어버렸네요. 한강변은 원래도 못 갔고요. 원래 못 갔는데 지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더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강변은 원래 내게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쉽잖아요. 왜냐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샀다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서 샀다면 나는 저 수익을 다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아니었는데 내 거라고 가정하니까 아쉬운 거잖아요. 근데 원래 내게 아니에요. 내 레버리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건인데 지나고 나서 과거에 그때 샀었어야 돼 라고 말하면 아니 그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그걸 못 사겠죠. 그때는 지금 결과를 몰랐기도 했고 그때 막 내 연봉에 막 20배를 써가지고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그때 썼다? 그때 막 종부세 뭐 서슬퍼럴 때? 그때 막 1주택자들도 막 대출 안 나오고 막 할 때 내가 샀다? 그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엄마한테 돈 빌리고 고모한테 돈 빌리고 하면 나도 분명히 살 수 있었는데 그때 거기 작은 거 뭐 25평이라도 살 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는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돌아가면 어차피 못 한다. 다만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정책이 너무 오래돼서 벌써 지금 7년 8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없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주택 규제가 막 다 풀리고 지방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항해 시대처럼 지방에 있는 저 가격 다 박살나 있고 지금 뭐 살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그 주인들이 막 떠리로 던지고 있는 저 판에 뭔가 이 거대한 이 펜스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데에 이 다주택을 희망하거나 돈이 많은 어떤 그 부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경제력으로 되게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니까.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펜스 안에 갇혀가지고 저 지방에 막 전쟁터 같은 진짜 막 시체가 즐비한 저런 동네들을 그냥 저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이 만약에 진짜 열린다. 이 문이 열리고 거꾸로 막 정부에서 적극 권장. 야 저거 뭐 사면은 자 저기 막 미분양 있잖아. 저거 미분양 다 사도 괜찮아. 뭐 취득세고 뭐고 다 우리가 중과 안 할 거고 종부세도 안 거둘 거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언제든 팔 수 있게 해줄게. 뭐 법인으로 사도 괜찮아 라고 만약에 진짜 열어주면은 당연히 서울에 이렇게 막 뾰족하게 올라갔던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최고 수혜 지역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시장이 뭐 일부 그냥 뭐 미술품처럼 고가 미술품처럼 뭐 계속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약간은 동의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가 미술품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꼬마 빌딩이었거든요. 꼬마 빌딩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3년 전 4년 전에 초등학생들 그 장래 희망이 건물주였잖아요. 건물주가 되는 게 어찌 보면 워너비였던 시절이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주라고 장래 희망에 적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건물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3년 전, 4년 전에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때도 분명히 워너비였거든요. 그때는 주택시장 대출 아예 안 해주고 금리 막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사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아니면은 상가를 사가지고 대출 80% 받아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다들 갑자기 꼬마 빌딩으로 막 몰려가기 시작했고 꼬마 빌딩이 뭐 30억 하던 게 순식간에 50억 70억 80억을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꼬마 빌딩을 사야 돼. 건물주들이 돈 엄청 벌어 하면서 워너비가 됐단 말이죠. 어찌 보면 지금의 똘똘한 한 채와 꼬마 빌딩은 같은 프로세스로 돌아간 겁니다. 그게 금리가 올라가고 뭐 다시 이제 뭐 그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굳이 내가 이 꼬마 빌딩을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낫네? 라는 그 구조가 나오는 순간 그때 그 구조가 나오면서 꼬마 빌딩의 어떤 그 아성이 무너지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 똘똘한 한 채도 영원히 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회의적입니다. 과거 제가 그 버블 세븐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버블 세븐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그 버블7이라는 곳이 영원히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갈 것이다. 여기는 끝도 없이 간다. 여기 봐라, 막 다 신축들이고 여기 살기 얼마나 좋냐. 핵심 지역은 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모르는 거죠. 그거는 상황이 바뀌면은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양평가도 한강변 가능하긴 할 텐데 서울을 놓긴 싫으니 아닌가요? 한강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이 보이는 게 멋진 거냐? 한강이 보이는 게 멋진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저도 이제 한강이 보이는 데서도 살아봤는데 한강이 보이면 좋긴 좋아요. 뭐 안 좋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뻥뷰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너무 많고 아파트도 동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아파트라는 데서 살면서 우리 집 앞에 뭐가 없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앞동이 가리고 있죠. 아니면 옆동이 이렇게 살짝 가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전망이 좋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또 35층 규제에 딱 막혀 있죠. 근데 한강이라는 건 어쨌든 앞에 뭐가 없으니까 뭐 저 강 건너에는 뭐 있겠지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뷰가 좀 좋은 것도 있고 좀 덜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한강 자체가 보면 막 너무 멋지냐? 그런 동네가 있어요. 약간 그 한강이 이렇게 길게 보이고 하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각 잡고 뷰를 고려해서 건물을 이렇게 틀어놓은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멋있죠. 꽤 많은 한강뷰라고 말하는 곳들이 되게 정직하게 지어진 한강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강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개천이 크게 밑에 있는 거예요. 별로 멋있지는 않죠. 그 앞에 뭐 이제 고속화도로라고 할 수 있는 88하고 올림픽 대로가 이제 앞에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뷰가 뭐 좋긴 하지만 엄청나게 멋진 뷰가 나오는 집들이 대부분인 건 아닙니다. 뷰가 더 좋은 데는 뭐 송도도 뷰가 좋은 집들도 많죠. 단순 뷰만 생각하면. 아니면 부산에도 뷰가 좋은 데가 많죠. 근데 한강뷰가 그러면은 뷰가 멋져서 비싼 건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한강 뷰가 나온다는 곳들이 대부분 서울 도심지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이 딱 한강을 가운데를 끼고 가기 때문에 도심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서울의 중심부가 한강이고 근데 좀 뻥뷰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교통도 당연히 편리하겠죠. 이 도시 안에 중간에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또 하나 이제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소유욕 그리고 어떤 과시욕도 이제 충족이 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또 나름 신축들 아파트인 것도 많으니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뭔가 한강뷰 하면 뭔가 그 부자의 상징처럼 돼버린 거지. 양평에 한강뷰가 나온다고 해서 양평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김포도 한강뷰가 나오거든요. 김포 한강뷰가 나온다고 해서 뭐 김포 한강을 보러 일부러 간다?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강서구에도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소형 평수에다가 낡고 막 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강서구 한강뷰는 진짜 더 휑하거든요. 뭐가 없어. 가보면 아실 거예요. 같은 한강뷰여도 강서구 한강뷰는 조금 뭐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밤에 그 건너편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차 다니는 거 정도밖에 없고 막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뷰라는 게 단순히 그 뷰가 좋아서라고 볼 수는 없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될까요? 저는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권도 그렇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빌라와 오피스텔의 주택수를 제외해주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뭐 취득세부터 그러니까 다 중과를 배제시켜주고 양도세 자체도 좀 감면을 해줄 수 있으면 감면해주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드는 정책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다음 정권이 특히. 그러면은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과 빌라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하는 거는 훨씬 더 좀 덜 부담스러운 정책인 거죠. 그리고 그쪽을 활성화시키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누를 수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선호하고 막 똘똘한 한 채 막 이런 거 막 한강뷰 막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한 파트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수해서는 절대 돈을 못 벌고 돈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날린다. 거기 전월세 살아도 돈 날린다. 이런 그 신앙같이 돼버렸어 이제는.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 전세 사기라는 것도 다 잘게 쪼개고 이렇게 해부해 보면은 전세 사기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 돈 빼주듯이
빌라 오피스텔에서도 역전세를 맞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한 대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지금 막 다 전세 사기로 보고 절대 오피스텔 빌라는 사면 안 되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아파트는 빠졌다고 회복을 좀 했고 빌라랑 오피스텔은 빠지고 회복을 못했다는 것도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의 상당수는 물론 이제 제도적 보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전세가 상승하거나 매매가 상승하면서 시세가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때는 이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보통은 시세가 빠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던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뭐 갭 투자를 뭐 50채, 100채, 뭐 200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다가 이 사람들이 3, 4년 가다 다 무너지거든요. 왜 무너지냐? 올라갈 때는 막 레버리지 쓰는 게 좋다고들 하죠.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가 붕괴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 빌라나 오피스텔 쪽이 레버리지가 붕괴를 좀 덜 시켜줘야 됩니다. 뭐 그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줘라. 왜 그 사람들 뭐 투기꾼인데 돈 벌게 해주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장에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시장이 붕괴가 되면 또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니까 최소한 뭐 횡보를 하거나 약하게라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 때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월세 시장 뭐 전세 사기 뭐 지금 뭐 이런 거 많아지니까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 다 망해라 뭐 이러면서 막 때려잡기 시작했단 말이지. 뭐 다주택 규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원래는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다주택자 규제하다가 어느 순간 빌라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파산시키고 개인 회생할 정도로 강력하게 뭐 거기를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가격 잡자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빌라 오피스텔 때려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지금 보증보험 뭐 더 줄여라, 뭐 대출해주지 마라,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그것도 해야죠. 뭐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가는데 당장은 이 무너진 비아파트 오피스텔 시장을 좀 살려야 되고요. 이쪽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좀 다시 반등한다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주면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 신규 공급을 하려는 이제 시행사 뭐 영세하지만 작은 시행사나 뭐 건설사들이 이제 달라붙겠죠. 물론 여기에 용적률이든 뭐 이런 좀 인센티브도 좀 줘야죠. 주차 대수를 좀 완화를 뭐 일부 시켜주든 어쨌든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를 시켜줘서 물가 상승된 이 비아파트 오피스텔 공사비도 어느 정도 좀 사업성을 보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26년, 7년, 8년 해가지고 서울부터 뭐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량 자체가 준단 말이야. 많이 줄어들면 전세 상승 요인이 되죠. 금리도 내려가면 당연히 전세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때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이 신축이 많아지면은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신축인데 이게 빌라긴 해요. 빌라하고 오피스텔인데 신축이긴 해. 그러면 한 2년 살다가 아파트 가자. 라고 하면서 잠깐이니까 아파트 가고 싶던 수요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로 잠깐 빠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 상승 그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거 아닙니까? 나는 쌀밥이 먹고 싶어. 근데 오늘 아침이랑 점심만 좀 보리밥 먹으면 안 될까요? 저녁부터는 쌀밥 드릴게. 하면은 먹잖아요. 근데 난 쌀밥을 좋아해. 너 앞으로 2년간 보리밥만 먹어라. 너 쌀밥 절대 먹지 마.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보리밥 먹어야겠네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쌀을 그냥 매점매석합니까? 쌀을 빨리 모으겠죠. 어떻게든 빨리 사놓으려고 하겠지. 사재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절로 좀 돌려놓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다음 정부는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할까 안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당선될지는 뭐 아직 뭐 모르니까. 근데 당선되신 분이 과연 관심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냥 아파트만 또 이렇게 타겟팅해서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 쪽에서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 이제 구축 아파트도 전세가 막 오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 구축도 전세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은 아파트 더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를 지방으로라도 좀 보내주면 좋은데 지방으로 보내주면 좋은데 지방도 잘 안 가게 약간 애매하게 정책을 쓰면은 이제 서울의 그 압력이 점점 세지는 거지. 압력소처럼 이제 점점 압력이 올라가는데 이 압력을 어딘가로 좀 보내줘야 될 텐데 잘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순회의 원룸형 오피스텔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 정자의 대형 오피스텔 매매는 어떨까요? 곧 은퇴 예정이라 투자 생각 안 하고 환경이나 교통, 커뮤니티가 좋은 것 같아서요. 작은 오피스텔 월세 받아서 관리비 내고요. 은퇴 부부 오피스텔 두 채 어떨까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뭐 다주택으로 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은퇴하는 부부들이 월세를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요즘에 뭐 배당주 ETF를 해가지고 돈 벌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2030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산을 형성한 게 있잖아요. 그 자산 형성한 거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혀 투자를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은퇴할 때 비트코인에 내 전 재산 넣는다?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벌어본 분들이 지금 노인분들이 많죠. 은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부동산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두 종류의 선택을 하거든요. 실거주용 집을 줄이고 두 채를 사가지고 한 채는 월세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파트는 그냥 실거주용 집 하나를 사고 산 다음에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뭐 반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하면서 그냥 뭐 거기서 일부 수익이 나는 거를 가지고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뭐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실거주용 집을 줄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 월세를 받거나 뭐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닐 수는 있죠. 나쁜 건 아닐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월세까지 받을 것까지 고민하시는 정도라면 자산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똘똘한 한 채를 좀 사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뭐 거기서 실거주 하는 게 불편하시거나 돈이 부족하면은 그 집은 뭐 반전세 주시고 나는 뭐 더 작은 집에 가서 산다든지 월세로 가서 산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길게 봐서는 나을 것 같고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차라리 그냥 공시가격 12억 이하짜리 사면 주택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받고 사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주택연금이 최고의 뭐 효율이 좋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거주도 하면서 어쨌든 생활비도 나오는 거라 뭐 자식들한테 내가 이 집 꼭 줘야 돼 뭐 이런 마음까지 아니시고 그냥 우리 부부가 잘 살면 되지 뭐 자식들도 뭐 엄마 나 뭐 그 집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뭐 엄마 아빠 잘 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자식이라면 저는 그냥 주택연금 받는 것도 약간의 뭐 유불리를 따지긴 해야 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 그래도 꽤 좋은 집을 사놓고 거기서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들이 시세 상승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뭐랄까 쪼개가지고 뭐 ETF로 가고 막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주택연금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노원에서 전세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축 아파트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5평 구축이요. 노원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서울 안쪽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막 지하철도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가 거의 없거든요. 노원은. 그런데 아파트 밀집돼 있고 뭐 나름 그 사는 분들의 균질성도 좋고 그리고 학원가도 나름 있는 그런데 이제 강남 접근성이 뭐 살짝 멀긴 하지만 못 가지는 않고 광화문 접근성도 괜찮죠. 그런데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할 만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야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싸? 라고 말할 정도죠. 왜요? 그게 뭐가 쌉니까? 비싸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이 넘었단 말이죠. 근데 노원은 뭐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5, 6억대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노원을 고려할 텐데 서울에 맞벌이 한다라고 치면 서울의 직장이 뭐 다양하지만 그래도 둘이서 버시면 뭐 6천 이상은 버시겠죠? 6, 7천 이상 버실 거 아닙니까? 나이도 좀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5억대의 집을 못 사진 않거든요.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면 그러면 뭐 아이까지 있다? 그럼 이제 신생아 특례니 뭐 디딤돌이니 이런 거 받으면은 저금리에 충분히 아파트 거주가 됩니다. 그러면 노원보다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데를 찾으라고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왜 노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고 막 걱정들을 많이 하냐. 큰 틀에서는 노원이 너무 노후된 동네여서 그렇습니다. 너무 노후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 소위 말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을 기대감이 있는 동네입니다.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물가도 막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낮고 이러면은 노원의 그 기대감이 막 현실화가 될 것 같으니까 막 가격도 막 오르고 막 했는데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지금 다른 데 뭐 강남에도 보면 뭐 분담금이 엄청 높아진다는데 노원이 뭐 재건축 되겠니 안 되겠니 하니까 야 여기는 뭐 기대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사려고 하고 뭐 물론 조금 사가지고 오르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 서울 안쪽에서 인식으로 보면은 야 그 돈이면 차라리 경기도로 빠지겠다. 그러면은 출퇴근이 뭐 조금 더 힘들지는 몰라도 어쨌든 집 자체는 더 좋은 데 살 수 있으니 재건축이 된다면은 조금 힘들어도 살겠지만 재건축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낡은 집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연식이 좋은 경기도권에서 출퇴근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노원에 좀 걱정들을 하는 거죠. 매수세가 좀 잘 안 붙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노원이 또 상대적인 저평가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좀 호재가 좀 오면 당연히 노원도 역시 서울 안에 이 가격은 없어 하면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불겠죠. 이거는 최근 20년의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반복되어 오는 일입니다. 노원구는 희망이 없다 하다가 역시 노원구에 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역시 노원구는 다시 희망이 없어 하다가 아니었지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데 노원이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재건축이 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 바람이 한번 불 것이다. 진짜 된다가 아니라 바람이 한번 분다면 또 확 한번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실거주 접근성으로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노원 정도면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심 접근성도 다 괜찮은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쉽지 않다. 쉽지 않거든요. 다른 데 별로 없어요. 경기도 웬만한 곳들보다도 이제 집 컨디션만 조금 포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재건축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좀 과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년 뒤에 신축에 살 수 있겠죠, 저희?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저는 반대고 그냥 이 가격에 서울에 어쨌든 뭐 재건축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정도로 나름 아이도 키우기 좋고 하는 데는 없다. 그리고 이거 살다가 돈 모아서 또 뭐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지 뭐 정도로 약간 그 중간 베이스 캠프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 저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저 이거 재건축 보고 샀습니다. 괜찮겠죠?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거는 쉽지 않다.